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주제는 2026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할머니 아티스트들입니다. 저는 공공연하게 할머니 아티스트들을 좋아한다라고 떠벌리고 다녔는데요. 그래서 10년 전쯤에 한국에 처음으로 모지스 할머니를 소개하는 모지스 할머니 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리다 이 책도 출간을 했고, 지금 이 책은 절판돼서 개정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사방팔방 잊혀진 여성 아티스트들을 발굴해야 된다, 혹은 우리가 몰랐던 이런 좋은 여성 할머니 아티스트들이 있다, 블로그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했던 사람입니다. 미술사 교과서나 미술사 책에서는 아예 다뤄지지 않았거나 이제 막 영입이 되거나 또는 아주 비중이 적게 다뤄졌던 이 예술가들은 사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시대와 싸우고 세계를 확장시켜온 분들인데요. 그렇다면 제가 좋아하는 5명의 할머니 화가 과연 누구일까요? 일단 첫 번째, 한국의 여성 조각가 1세대 하면 무조건 꼭 기억해야 되는 작가입니다. 바로 김윤신 작가인데요. 김윤신 작가님은 사실 저희 집 안방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어가지고 설치하면서 제가 잠깐 유튜브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3월 호암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고 전시도 가야 하는 작가입니다. 작가님 사진을 보면 아주 큰 톱을 들고 나무와 씨름하는 듯해서 다들 놀라시는데요. 저 역시 팬심에 페어에서나 작업실에서 직접 만나뵌 적이 있는데, 나이에 비해 너무나도 정신도 몸도 건강하시고 조수 없이 혼자 작업을 하는 작가님입니다. 저는 김유신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처음 제대로 접한 게 2023년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관에서의 회고전이었는데요. 제 스스로가 반성을 정말 많이 했을 정도로 미대 그리고 미술 관련 대학원 2번이나 나오는 동안 저는 김유신 작가님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수많은 책에도 김유신 작가님 소개가 없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는 이 그들도 있었다라는 책에 김유신 작가님이 한 책 더 소개가 되어 있고요. 아마도 호암미술관 전시 때 도록 같은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윤신 작가님은 1935년 원산에서 태어났고 6.25 때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셨는데요.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독립운동을 하는 오빠를 찾다가 돌탑을 쌓는 그런 기억들이 상당히 자신의 조각 세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죠. 김윤신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쇳대라던가 돌탑이라던가 한국의 건축 방식인 결구 형태,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는데요.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적인 것들이 작품에 많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또 이런 조각들이 상당히 원시성을 띠기도 합니다. 홍대 조속과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 당시에는 철룡적 같은 것들을 배우시다가 1960년대에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시거든요. 당시 프랑스 파리에는 이응노 작가님이 계셨는데요. 김윤신 작가님이 후배고 이제 이응노 작가님이 선배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류를 해서 함께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응노 미술관에서 김윤신 작가님이 아르헨티나에서 온 편지라는 전시를 한 것도 바로 이 당시 둘이 소통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테마를 잡아서 전시를 한 거였거든요. 김유신 작가님은 프랑스 파리에서 석판화를 전공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각가로 알고 계신데 사실은 판화 전공도 하셨고요. 파리 시절에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부셔서 만든 콜라주라던가 오브제 작업들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 석판화를 하시면서 오히려 조각 안에 회화성이 짙어지고 또 꾸준히 회화 작업을 하는데 그 회화 안에 판화성도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면 조각과 회화가 경계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1980년대 파리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한국의 여러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1980년대에 조카가 있는 아르헨티나로 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떠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 여행 겸 갔었는데 당시에 이 아르헨티나가 나무 재료가 너무 많고 환경이 너무 좋아서 쭉 머물게 된 거죠. 거의 40년을 한국을 떠나서 남미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종종 와서 전시를 열긴 했지만 당연히 한국 미술계에서는 잊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가 2023년도에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관 전시를 통해 한국에 알려졌고, 어떻게 이런 작가가 있지? 작업이 너무 좋은데 하면서 팬들이 생겼고요. 2024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가 어디에나 외국인은 있다, 어디에나 이방인은 있다라는 주제로 아드리아노 페드로사라는 이 큐레이터가 총 감독을 하게 되는데,
그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에 한국 작가 4명 중에 1명이 김유신 작가로 뽑히게 됩니다. 저도 2년에 한 번 비엔날레 다 가잖아요. 제 유튜브에도 2019년부터 작년까지 비엔날레를 다 기록했는데 본전시 문 열리자마자 전 김윤신 작가님 작품이 어떤 작가들과 함께 어떤 공간에 있는지 궁금해서 막 서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정말 열심히 전시를 봤었고 아르헨티나에서 그 통나무 자체로 절단하면서 만들었던 조각들이 전시장에 쫙 서 있는데 너무 경건하고 되게 현대판 토템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전시를 계기로 세계에 알려졌고 한국에서는 국제갤러리 또 리만 머핀 갤러리가 전속을 하면서 뉴욕 프리즈나 런던 프리즈의 이제 마스터드 섹션에서 소개가 되기도 해서 세계적으로 점차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김유신 작가님은 멕시코나 브라질로 중간중간 여행을 떠나셔서 그곳에서 오닉스와 같은 준보석으로 조각을 도전을 했는데요. 이런 돌조각들도 호암미술관에 전시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통나무를 통째로 마주한 뒤에 체인톡과 끌로 덜어내고 나누고 다시 더하는 방식으로 형태를 찾아가는 김유신 작가의 작업은 나무 한 덩어리 안에 시간, 역사, 존재의 층위를 새겨넣는 조각적 우주론에 가깝습니다. 김유신 작가의 조각 작품을 보면 나무의 결과, 상처, 절단면을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드러내면서 더 강한 생명감을 내뿜는데요. 조각도 상당히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가장 메인이 되는 작품들은 김유신 작가가 스스로 회화 조각이라고 일컫는 나무 조각 위에 유니크한 채색이 들어간 이 회화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봉쇄가 되니까 작은 나무 유닛들로 결구처럼 끼워서 만든 조각 시리즈가 있고요. 제가 박수근 미술관 갔을 때 김유신 작가가 85세의 나이에 저기 양구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의 레지던시를 지원을 해서 레지던시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 레지던시 마치면서 하는 전시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나무들, 좀 작은 나무들을 가지고 조각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런 조각들이 다시 브론즈화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김윤신 작가의 회화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회화 역시 마치 톱이나 끌로 찍고 긁은 듯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작업실에 갔을 때 김유신 작가님이 아주 날카로운 플라스틱이나 다양한 오브제들로 캔버스를 쪼아내듯이 찍듯이 작업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캔버스에 조각을 하는 것처럼 회화를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캔버스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찍고 긁고 쪼아낸 이런 흔적들이 또 김유신 작가만의 조형성을 만들어줍니다. 올해로 90살이 넘은 작가님이신데요. 여전히 나무를 마주하고 매일 작업을 하는 김유신 작가님. 2026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작가님입니다. 두 번째는 이성자 작가님입니다. 한국의 본격적인 여성 1세대 추상화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프랑스 파리로 넘어가셔서 파리에서 작업을 정말 왕성하게 한 작가님입니다. 오히려 외국에서 상당히 유명하고요. 한국에선 외국보다 뒤늦게 알려진 것 같은데요. 그림과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인연을 맺으셨습니까? 그림은 어릴 때부터 제가 그림 습작 네. 그런 걸 잘 했어요. 네. 근데 중간에 그림을 못하게 됐는데 아하. 이제 1951년에 한국 동란 네. 또 가정의 불화 그 개편 같이 겹쳐가지고. 돼서 네. 그 계기로 내가 하고 싶은 그림을 공부하러 떠났어요. 1918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이성자 작가님은 전쟁과 분단, 가난과 보수적인 여성관을 피해 1951년 파리로 건너갑니다. 사실 그 당시는 한국에서도 제대로 미술 교육을 받기 어려운 시절이었는데요. 30을 갓 넘긴 여성이 혼자 유럽 미술의 중심으로 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한편의 드라마죠. 파리 그랑드 쇼미에르와 여러 아뜰리에에서 데생을 배우고 오장판과 앙리고에츠 같은 스승들을 만나면서 이성자 작가는 서서히 구상에서 추상으로 건너갑니다. 이성자 작가의 작품도 시리즈마다 매력적인데요. 화면을 가득 채우는 삼각형, 사각형, 원, 그리고 이를 가르는 선들 속에는 동양의 음양사상과 대지, 여성, 우주의 이미지들이 겹쳐 있습니다. 작가는 스스로 대지와 여성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는 힘을 그리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직선과 곡선, 빛과 어둠을 통해 거대한 소우주를 캔버스 안에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자 작가님 작품을 보면
제가 되게 우주에 와 있는 것 같고 별자리 속을 탐험하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 고대부터 내려오는 문양 같기도 하고요. 암호 같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 이성자 작가는 에콜드 파리 동료 작가들과 함께 전시에 초대되고 갤러리와 전속 계약을 맺으며 서서히 이름을 알립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외국에 사는 여성 화가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고 진지한 재평가는 2000년대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은 공공미술관이 이성자 작가의 회고전을 열면서 사람들이 비로소 이성자 작가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또 한국은 김한기나 유영국 같은 작가들이 워낙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비교적 이성자 작가님은 좀 안 알려진 것 같기도 하고 단색화 화가 선생님들도 다 남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성자 작가님이 좀 생소했던 것 같습니다. 이성자 작가님의 작품은 보는 사람마다 각자 자신의 우주를 투사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는데요. 생면 사이의 긴장, 반복되는 기하학, 도형들, 은근히 숨겨진 태극과 음양의 구조를 찾다 보면 어느 순간 화면이 추상이 아니라 우주적인 풍경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도시의 야경 같기도 하고 논밭의 패턴 같기도 하고 별이 가득한 밤하늘도 떠오릅니다. 나는 나만의 우주를 그리겠다라고 말하며 파리 화단 한가운데서 버틴다는 것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 오랜 시간 그 당시 파리에서 혼자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고군분투하면서 쌓아 올린 이성자 작가의 예술 세계를 들여다보면 어쩌면 이성자 작가의 작품은 예술을 넘어 한 사람의 존재의 증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에테라드난입니다. 사실 오늘 나오는 작가들은 제가 다 좋아하는데요. 에테라드난은 한국에서 네이버에서 에테라드난이라고 쳤을 때 예전에 제 블로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머니 화가 이름 치면 이소영 네 블로그밖에 안 나와 이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알려졌죠. 에테라드난은 쿠사마요이보다 4살이나 언니입니다. 쿠사마요이가 1929년생, 앤디 오울이 28년생인데요. 에테라드난은 25년생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고요.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한 7, 8년 전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에테라드난 작품을 사서 언박싱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유튜브에 미술 작품 언박싱이 없었어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단순한 그림을 샀어? 심지어 제 친구는 너 왜 응을 샀어?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 미술계가, 이 인류가 기억해야 되는 띵커이자 시인이자 철학자이자 화가입니다. 지금도 이 에테라드난의 작품은 조그만데요. 제 침대 머리맡에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어서 유키즈 언더블럭에 나갔을 때 좋아하는 화가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에테라드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 당시 유키즈 작가들이 너무 안 유명한 거 아니냐고, 소개해도 되냐고. 근데 제가 되게 자신 있게 소개해야 된다. 이런 작가를 유키즈에서 소개해야 유키즈가 급이 올라간다. 그 당시에 제가 작품을 소장했던 느론 갤러리에 연락해서 방송에 작품 나와도 되는지 막 물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시인이자 소설가,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화가였던 에테라드난. 에테라드난은 레바논 출신이거든요. 그리스계 어머니와 터키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아랍어, 프랑스어, 영어를 넘나드는 다언어 작가입니다. 사실 에테라드난의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집안의 분위기는 다 아랍풍의 어떠한 카페트, 아랍풍의 장식이었어요. 근데 아랍어를 쓸 수 없고 그 와중에 엄마와 아빠는 또 나라가 다르고 아버지도 장교로서 실패하고 어머니도 이제 터키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났기 때문에 내 부모들은 이미 패배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회고를 할 정도로 상당히 다양한 문화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집에서는 터키어를 쓰고 거리에서는 아랍어를 쓰고 학교는 프랑스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프랑스 학교에 가서 아랍어를 쓰면 또 혼이 나는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시인이 된 것인데요. 에테라드난은 처음부터 그림은 그리지 않았고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본인의 학교에서 이제 학과장 같은 분이 당신은 철학을 가르치는데 왜 예술을 안 하냐? 당신이 예술을 오히려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죠. 에테라드난이 그림을 시작했던 시절이 알제리에서는 독립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프랑스는 식민지를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는데요. 고문과 학살로 가득 찬 전쟁이 너무 잔혹했기 때문에 이 에테라드난은 이 알제리 전쟁 때 프랑스에 되게 분노를 해서 프랑스어를 쓰지 않겠다고 또 다짐을 합니다. 강대국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의 마음을 표현할까 했을 때 그림이라는 걸 찾아낸 거죠. 실제로 에테라드난이 글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림도 이젤에 놓지 않고요. 그림을 글처럼 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요. 책상에 이렇게 항상 앉아서
글처럼 나이프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리십니다. 이런 것들은 본인이 어린 시절 환경에 있었던 아랍의 패턴 같기도 하고요. 삼각형, 사각형 패턴을 만들면서 아주 작은 페인팅을 하는데요. 이 페인팅의 크기도 사실 작은 이유가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에테라드나는 다른 작가들보다 작은 그림들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또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동하기 좋은 크기로 작업을 하고요. 저는 에테라드난이 책상 위에서 글을 쓰듯이 작업을 하는 그 사진을 너무 좋아해서 핸드폰에 항상 배경화면으로 해놓고 살았거든요. 아마도 저도 미대를 나왔지만 그림을 그리지 않고 글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유독 더 에테라드난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작은 캔버스에 끈적끈적하게 팔레트 나이프로 물감을 아주 두껍게 올려 산이나 해, 달이나 바다 같은 영속성 있는 자연들을 표현을 하는데요. 둥근 태양, 사다리꼴 산, 수평선 이런 풍경들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색채의 깊이와 구조의 과감함 덕분에 명상성과 자유로움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또 에테라드나는 타피스트리도 196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진행을 했고 레포렐로라는 소위 말하는 아코디언식으로 접는 작품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 가시면 에테라드난의 추상 페인팅도 볼 수 있지만 타피스트리나 레포렐로도 볼 수 있고요. 과거에는 프로젝트로 벽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레포렐로도 좀 재밌는데요. 펼치면 하나의 긴 파노라마가 되는 이 레포렐로 속에는 이동하는 삶 속에서 축적된 글과 그림이 서로를 가로지르며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테라드난에게는 시몬 파탈이라는 너무나도 멋진 배우자이자 동료 예술가가 있습니다. 시몬 파탈 역시 도예 작업도 하는데요. 베니스 비엔날레 때 작년 베니스 비엔날레에는 에테라드난이 참석을 했었고 그 이전 비엔날레 때는 시몬 파탈이 정원에 작품을 전시를 했었습니다. 두 작가 모두 세계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죠. 이 두 사람이 말년에 아트바젤 인터뷰를 한 걸 보고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 에테라드난과 시몬 파탈의 만남을 보면서 한 인간과 한 인간이 50년을 함께하며 사랑하고 서로를 위한 가장 훌륭한 예술적 동지가 되는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그 말년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있구나. 에테라드난과 시몬 파탈의 어떠한 인터뷰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찾아볼 만합니다. 에테라드난이 가장 많이 그린 산이 70년대 후반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을 때 이제 자기 집 창문을 딱 열면 타말파이스 산이 보였거든요. 폴 세잔이 말년의 생 빅투아르 산을 한없이 그렸던 것처럼 에테라드난 역시 이 산을 수백 번, 수천 번 보고 그립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인터뷰에서 당신이 만난 사람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에테라드난이 산이라고 대답을 할 정도로 에테라드난은 산을 좋아하는데요. 그녀는 풍경화를 그린다는 것은 우주적 사건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림의 실제 공간, 그 차원 자체가 기억의 공간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에테라드난은 이 타말파이스 산에 대한 책도 씁니다. 이 책은 산과 자연, 예술의 관계에 대한 명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자 작가와 에테라드난이 함께 1월에 화이트 큐브에서 전시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전시가 서울에서 열린다니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놓치지 않고 이성자 작가의 작품 세계와 에테라드난의 작품 세계를 함께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조한 스나이더입니다. 조한 스나이더는 1940년생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 상흔을 추상화하는 작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상흔이라는 게 무조건 아픈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회복이 되면서 느껴지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전 조한 스나이더의 작품이 피도 많이 보이고 꽃도 많이 보이고 연못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늘 상흔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게 보는 작가입니다. 조한 스나이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좋아하게 됐냐면 메트로폴리탄에 갔었는데 이 메트로폴리탄에서 카르멘 헤레라부터 잭슨 폴락까지라는 상당히 큰 추상 전시가 있었고 카르멘 헤레라를 좋아해서 카르멘 헤레라 작품을 보러 갔다가 조한 스나이더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메가더 펠로우십이라는 현대미술에서 상당히 중요한 상을 공부하다가 또 조한 스나이더 역시 이 상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재밌게 탐구를 했었고요. 한국에서는 프리즈 때 타데우스 로팍이 전속을 하면서 작품을 가지고 왔었고 그 이전에는 캐나다 갤러리가 작품을 소개했었습니다. 조한 스나이더는 1940년 뉴저지에서 태어나 1970년대 초 스트로크 회화로 이름을 알렸고 그리드 위에 붓질, 색띠, 얼룩, 흔적을 반복하며 추상 회화의 언어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분해하고 재조립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그리드나 분석적 형식에서 벗어나 아주 재밌는 요소들이 작품에 들어가는데요. 저는 그리드 때보다 이 장미꽃잎, 씨앗, 거즈, 마 이런 것들이 캔버스에 붙어있는 시리즈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은 페미니즘, 출산, 사랑, 상실, 병, 공동체에 대한 매우 개인적이고 고백적인 서사라고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한 스나이더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페미니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간 미술사에서 만났던 페미니즘 작가들은 주디 시카고가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또 린다 뱅글리스가 떠오르는데 사실 이 주디 시카고의 작품은 상당히 직접적이잖아요. 조한 스나이더의 페미니즘은요 상당히 여성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꽃이라던가 꽃잎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붙고요. 핑크색도 정말 많이 쓰고요. 조한 스나이더의 작품 세계는 확장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한다는 건 좀 죄송스럽지만 여성성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캔버스에 드러내는 작가다 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요. 남성 화가들이 다루지 않았던 여성 개인의 서사를 예술의 중심에 두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안에 낙서라든가 문장 같은 것도 등장을 하고요. 이 연못이라는 것도 사실 다양한 의미가 있겠는데요. 누군가가 볼 때는 연못은 상당히 깨끗하지만 또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으면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 않으니 골물 수도 있고요. 또 연못의 형태는 여성의 자궁을 담기도 했습니다. 최근 작품들에는 이 연못이 모티브로 쓰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어떤 작품은 음악을 주제로 하고 어떤 작품은 유대인을 주제로 어떤 작품은 본인의 할머니의 죽음을 주제로 그렸지만 모든 작품들이 상처 범벅, 상흔 같으면서도 아름다운 진홍곡 같습니다. 또 모네에게 바치는 송가로 그린 이 작품은 모네의 지베르니 연작과 비교해보면 감상의 기쁨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조한 스나이더에 대해서 탐구하고 저도 글을 쓰고 있는데 모든 얼룩과 흔적들이 너무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추상이다라고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느끼실 땐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개인전은 없고요. 언젠간 꼭 타데우스 로팍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화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언니이고요. 1915년생입니다. 제가 이 작가 유튜브 초창기에 이 작가도 너무 좋아서 제가 파나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 페인팅은 너무 비싸서 소장을 못했고 파나도 꽤 비쌌거든요. 지금도 제가 유튜브를 상당히 부끄러워하는 편인데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과거의 눈동자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부끄럽지만 남겨놨으니 과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냐? 바로 카르멘 헤레라입니다. 카르멘 헤레라는요 평생 직선을 가지고 작업을 한 작가입니다. 너무나도 비장한 이 직선이 심지어 1950년대 작품들을 보면 이렇게 세련됐다고 하고 놀랄 정도인데요. 1915년생이고 쿠바 출신입니다. 근데 이 쿠바 출신의 여성이 어떻게 하다가 뉴욕에서 살게 됐냐? 남편, 제시라는 남편과 사랑에 빠져서 이제 뉴욕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평생 미국에서 살았지만 미국 미술사가 그녀를 놓쳤죠. 그래서 100살이 넘어서야 전시를 했고 처음 작품이 팔린 건 89세 정도입니다. 정말 늦게 알려진 할머니 아티스트입니다. 1915년 쿠바 하바나에서 태어난 헤레라는 지식인 집안에서 성장을 했고요. 하바나 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를 했습니다. 건축 공부를 하다가 정치적 상황으로 이제 학업을 중단을 하게 됐고요. 이미 그 당시에 파리와 뉴욕을 오가면서 활동을 했고요. 파리에 있다가 뉴욕으로 왔는데 파리같이 좀 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뉴욕이 훨씬 보수적이었고 차별도 심했다고 합니다. 카르멘 헤레라 인터뷰 중에 기억이 남는 게 당시에 추상 미술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고 카르멘 헤레라 같은 그런 직선을 강조한 추상들, 소위 말하면 미니멀리즘이나 하드 엣지류의 작가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전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면 갤러리스트가 넌 여자여서 안 돼. 너는 남미 사람, 쿠바 출신이어서 안 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한 갤러리스트가 본인도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 회고를 한 인터뷰가 있어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미국의 추상주의 제국이 백인 남성 중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바넷 뉴먼 부부와 이 카르멘 헤레라 부부가 서로 친했습니다. 바넷 뉴먼은 거의 미술사 책에 나올 정도로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바넷 뉴먼도 카르멘 헤레라 작품을 잘 보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건축과 수학적 사고의 영향 때문에 이 카르멘 헤레라의 회화는 직선과 평면, 최소한의 색으로 극도로 정제되어 있는데요. 제일 유명한 시리즈가 이 화이트와 그린이라는 흰색과 초록 시리즈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아주 엣지 있다라는 시리즈인데요. 흰색과 녹색 이 두 색만으로 화면을 사선으로 절단하고 이어붙이면서 평면과 공간, 안과 밖의 경계를 아주 날카롭게 비틀어 놓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캔버스가 찢어진 것 같다라고도 느낄 정도로 예민하게 다가왔습니다. 화면에 남는 것은 단지 직선 몇 개뿐이지만 잘린 면과 남겨진 여백 사이의 긴장 덕분에 보는 이의 눈은 계속해서 안팎을 왕복하게 됩니다. 다행히 남편이 카르멘 헤레라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끝없이 지지를 해줬고요. 좀 안타까운 건 남편이 죽고 나서야 처음으로 그림을 팝니다. 그게 이제 89세였고 리슨 갤러리가 카르멘 헤레라와 함께 일을 하게 되죠. 이때도 많이 유명해지지 않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카르멘 헤레라가 좀 대중들에게 알려진 건 넷플릭스에 카르멘 헤레라의 다큐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 다큐를 보고 한 일주일을 심장이 뛰었는데요. 이유는 할머니의 너무 강단 있는 인터뷰, 위트 있으면서도 묘한 그 시대를 관통하고 시대를 이겨낸 면모, 그런 거에 제가 상당히 감동해서 밤마다 그 다큐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카르멘 헤레라 인터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도대체 왜 이렇게 직선을 가지고 작업을 하느냐. 사진을 보면요, 마스킹 테이프를 쫙쫙 이렇게 뜯으시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큰 화면에 작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주 멋진 말을 남깁니다. 나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나만의 질서를 만드는 거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나만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 카르멘 헤레라에게는 작업인 거죠. 아주 위트 있으면서도 슬프면서도 멋진 비유를 합니다. 추상미술의 버스가 늘 왔었다. 근데 나만 놓고 갔다. 하지만 계속 작업을 하고 기다리니 이제 왔다. 기다리면 버스는 언젠가 온다. 이게 인터뷰에서 상당히 유명해졌는데요. 그래서 카르멘 헤레라를 소개할 때 평생 직선을 가지고 작업한 할머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인정한 할머니라고 저는 소개를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총 5명의 할머니 아티스트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 예술가들은 서로 다른 시대와 대륙에 살았지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든 빨리 젊을 때 증명해내야 한다고 압박하는 우리 시대에 이 아티스트들의 삶은 전혀 다른 시간을 가리켰거든요. 나무 한 덩어리를 평생 파고들었던 김유신 작가, 파리 하늘 아래 은하수를 새기던 이성자 작가, 작은 캔버스에 큰 자연을 넣었던 시인이자 철학자 에텔 아드난, 상흔을 끝까지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조한 스나이더, 직선 하나를 위해 100년을 버틴 카르멘 헤레라, 이 5명의 할머니 아티스트들을 함께 놓고 보면 나이가 든다고 끝이 아니라 끝까지 가보면 비로소 보이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뚜렷해집니다. 여러분은 이 5명의 예술가 중 어떤 예술가가 가장 마음에 드는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5명을 뽑아서 제 신간 도서 그림 읽는 밤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